안녕하세요. 자, 우리 24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을 위해서 우리 기초 회계원리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주의할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가 공부 순서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짧은 시간 내에 회계학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오늘서부터 이루어지는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일단은 공부 순서부터, 자, 감정평가사 회계학, 네. 자, 우리 감정평가사 회계학, 공부 순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될 게 바로 오늘서부터 공부하는 기초 회계원리가 되는 겁니다. 기초 회계원리. 우리 교재에는 이 기초란 말이 빠졌는데, 예. 회계원리서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감정평가사 회계학에서 이 회계원리 수준에서의 문제가 나오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회계원리를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중급 재무회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시면 뒤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완벽하게 공부하는 게 시간을 훨씬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 기초회계원리를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자, 우리 이제 중급 재무회계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급 재무회계에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라고 하면, 예, 재무회계라고 하면 이 재무회계가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약자가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의 작성 원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고, 이 작성 원칙이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가 하나의 회계 원칙을 공부하는 건데, 자,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회계 원칙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을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출제되는 우리 감정평가사 회계학에서 총 우리가 4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중급 재무회계에서 출제되는 이 비중은 75%에 해당되죠. 3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회계하고 관리 회계 합쳐서 우리가 원가 관리 회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출제되는 문항은 10문항으로서 이 둘의 성격은 달라요. 이거는 재무제표 작성 원칙이고, 이거는 원가회계는 제품의 원가 계산,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경영의사 결정을 공부하는 회계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명칭도 이제 서로 달리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시험은 다 여기서 나오죠. 시험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 공부하신 분들은 특히 중급 회계 내용 있죠. 30문항이 출제되는 이 중급 회계 내용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효율적으로, 동시에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회계원리 수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교재를 보게 되면 총 7장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은 주로 이제 1장과 2장, 그렇죠? 1장과 2장의 내용이 집중적인 내용이고, 나머지 3장 이후부터는 우리가 중급 재무회계 시간에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본서 공부할 때도 다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한. 그러니까 이제 3장에서 7장까지는 중급 회계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초 회계원리 때는 1장과 2장을, 이게 이제 복식부기 원리라는 걸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복식부기 원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1장과 2장을 완벽하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장과 7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급 회계 공부할 때 그래도 기초적인 내용을 미리 우리가 공부하고 다시 중급 회계 보게 되면
내용이 쉽게 이해되니까 우리가 총 7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진도를 나가 보면, 자, 1장에 보면 회계 기초해 가지고 회계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의 정의를 나타내는 거죠. 자, 1장에서 이제 우리 회계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란 무엇인가에서 이제 회계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회계의 정의라고 하면 의사결정이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 자, 누구에 대한 의사결정이냐? 회계 정보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회계 정보 공급자가 바로 기업이 되는 거죠. 기업이 정보 이용자, 수요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정보의 회계 정보의 공급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의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인데 이것도 이제 경제적인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정보가 바로 회계 정보가 되는 거고, 그 회계 정보를 통해서 이 정보 이용자는 그 기업과 관련된 여러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 회계 정보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회계라는 거는 요 의사결정이라는 거. 자, 그래서 회계의 정의도 나와 있듯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직접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전달 과정의 수단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자, 이거는 기업이 뭐 정보 이용자한테 우리가 뭐 이메일을 보내줍니까? 아니면 전화를 걸어줍니까? 그게 아니라 일정한 수단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거야. 일정한 수단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데 그 수단이 바로 재무보고서가 되는 거고, 그러한 재무보고서를 우리는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재무제표로서 이제 그 기업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그 기업과 관련된 정보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그 각각 구분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는데, 자,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는 그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재무상태표는 BS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럼 이거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거고, 재무상태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자료예요. 경영성과도 이렇게 얘기하죠.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기업의 재무성과를 나타내요. 앞으로 제가 IS 하면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약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거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주인이 바로 이제 주주가 되는, 그 주주의 지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자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주주 지분의 변동사항, 즉 자본의 변동사항을 나타내는 게 바로 자본 변동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작성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 공부하겠지만, 이제 회계라는 거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 발생 기준이라고 하면 특히 손익을 인식할 때, 그죠? 손익 경영 성과인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때 그때 그 인식의 판단 기준, 그게 바로 발생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는 우리가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는데, 기업은 발생 기준의 정보뿐만 아니라 그걸 보완하는 현금 기준의 정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현금 흐름표라고 있어요. 기업의 현금의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현금 흐름표. 앞으로 제가 이제 캐시플로우 약자 해가지고 CF 하면 현금 흐름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재무보고서, 즉 이러한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거죠. 그게 회계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정보 제공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이 정보 이용자가 그 기업과 관련된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게 바로 회계 정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자, 이러한 이 재무제표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이걸 기업 임의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이고 신뢰적인 우리가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즉
이러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작성 원칙. 그래서 우리가 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generally accepted account principle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재무제표 이 작성에 대한 원칙을 공부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원칙. 그래서 이 재무제표 작성 원칙과 관련된 이런 회계가 재무회계가 되는 겁니다. 재무회계. 그래서 우리 40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40점. 아니죠. 40점이 아니라고 40문항에서 40문항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30문항이 바로 이 재무회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5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작성 원칙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한국이 채택한 국제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 우리나라 기업회 기준이 일반 기업회 기준이 있는데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바로 국제 회계 기준을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회계란 무엇인가 관련해 가지고 회계 분류에도 나와 있지만 자, 요 표를 보게 되면 자, 재무회계는 외부 재무보고 목적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가 되는 거야. 근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야? 객관적이고 신뢰적인 회계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 원칙인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하는 건데 즉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 원칙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거. 그다음에 원가회계는 제품의 원가 계산을 공부하는 거고 관료회계는 의사결정, 경영자의 의사결정 및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게 바로 관료회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원가회계하고 관료회계 같은 경우는 일정한 작성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가회계는 뭐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어떻게 보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 제조기업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재고자산, 그 판매를 목적으로 한 자산을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그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제품 원가 계산에 대한 즉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작성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재무회계 성격에 가깝지만 그러한 원가 정보를 통해서 경영 결정에 이제 또 정보를 또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가 정보가 관리회계에 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가 원가회계와는 재무회계에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회계에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관리회계로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무회계는 우리가 이제 기업의 이제 법인세를 계산하는 즉 세법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의 회계학은 재무회계, 그렇죠? 30문항, 그다음에 원가관리회계 10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회계 정보의 수요자, 공급자 방금 전에 얘기했죠. 회계 정보의 공급자 바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 경영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회계 정보의 수요자, 외부 정보 이용자로서 대표적으로 투자자, 주주라든가 채권자라든가, 그다음에 또 경영자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자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수요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회계 우리가 관리회계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넘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 바로 이제 갭이 되는 거예요. 갭.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재무제표 작성 원칙이에요. 그렇죠? 이게 재무제표 작성 원칙이 되는 거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원칙으로서 한국의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이 있고 옛날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자, 시험에서는 어떤 회계 원칙이 출제가 되냐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공부하는 것도 이제 요 내용에 대한 걸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중급 재무회계 공부할 때. 그리고 이제 요 회계 원리 내용은 나중에 이러한 중급 재무회계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기초적으로 공부하는 게 여러 가지 몇 가지 개념들이 필요를 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있어야지만 이 재무회계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는 게 우리 회계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회계 원칙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참고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자, 그러면 이러한 한국채택 국제기준은 어떤 기업들이 그렇죠? 이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냐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기업의 규모가 가장 큰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에 대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데, 자 이제 요 기업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상장회사가 있고, 주식시장에 등록되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공시화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러한 주식을 우리가 상장기업의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게 바로 비상장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반드시 한국이 채택한 국제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가 되는 거예요. 강제. 또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금융회사도 강제적으로 한국채택 국제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거고,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회사는 한국채택 국제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도 되고, 또는 일반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상장기업은 이게 선택 규정이 되는 겁니다. 선택. 그래서 이제 회사, 그렇죠? 회계 원칙을 적용하는 회사를 우리가 상장과 비상장으로 크게 둘로 구분해 가지고, 상장은 반드시 작성, 비상장은 이 두 가지의 이제 회계 원칙에서 선택해서 적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가 이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이제 우리가 회계 원칙을 공부하는 건데, 자,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거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재무제표 관련해서 일단 얘네들이 이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 자,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는 건데, 자, 첫 번째가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재산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도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 이게 재무 상태표가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제 BS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영 성과, 재무 성과. 자, 그래서 그걸 우리는 포괄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는 보고 기간을 정해요. 보고 기간. 그렇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별로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올해가 2023년도죠. 우리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2024년도 이제 시험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보고 기간을 정하는데, 우리 상법에서는 그 보고 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보고 기간을 1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이내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라든가 시험에서 우리가 나오는 건 보통 1년 기준으로 하고, 그 1년 기준의 시작을 우리가 1월 1일 시점, 그리고 이제 그 끝나는 시점을 12월 30일 시점으로 해서 그 시작하는 시점을 기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해년도 회계기간에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 기초, 끝나는 시점을 기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별로 보고하는 거예요. 기간별로. 그런데 기간별로 보고하는데,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재산 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은 재산 상태를 우리가 나타낸다고 했어요. 재산 상태를 우리가 나타낼 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시점. 그래서 보통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요 기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기간 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기간 말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거는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경영 성과.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시점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시점이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지만, 포괄손익계산서는 이건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성과라는 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얘는 기간별로 보고하는 거예요. 기간별로. 우리가 이걸 기간별 보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간을 정해서. 그렇죠? 네. 요거는 일정 시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일정 기간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일정 시점이냐 일정 기간이냐에 따라 가지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점의 재무제표, 기간의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본변동표가 있고, 기업의 자본변동 사항을 나타내는 표가 바로 자본변동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금 흐름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게 기본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본 재무제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생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생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아시겠죠? 요게 바로 재무제표 관련된 내용이다.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감사 제도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외부 감사 제도 됐죠? 이거 너무. 자, 외부 감사 제도인데 이제 이거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기업이 자, 정보 이용자한테 회계 정보를 제공할 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이 회계 정보의 수단으로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이러한 이 재무제표는 우리가 일정한 그 원칙에 의해서, 회계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계 원칙이 바로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준이 되는 거예요. 이 일정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우리가 기업이 작성했는데 이게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제3자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제 공인회계사들이에요. 그렇죠?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 있는 공인회계사들이 나가가지고 이 기업이 작성한 이 재무제표가 회계 원칙에 따라서 이 회계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되는지를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외관법에 의해서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감사 의견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 의견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정 의견이라는 게 있어요. 적정 의견. 그러면 이 적정 의견은 감사 의견이 어떤 내용이냐면, 기업 너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된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 너가 제공한 이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했어. 그러면 적정 의견이에요. 자, 주의할 게 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적정이 그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다. 재무구조가 안 좋아도, 그렇죠? 기업이 손실이 많이 났어도, 그래서 재무구조가 안 좋아져도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우리가 작성이 됐으면 재무제표가, 그러면 감사 의견은 적정 의견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적정 의견이 그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는 거. 자, 그 내용이 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페이지 이제 그 내용을 쭉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작성 원칙을 만드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한국회계기준원, 금감원에서 한국회계기준원에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다. 이 작성 원칙을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재무제표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거. 그래서 11페이지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재무상태표라는 게 나와요. 재무상태표에서 여기 이제 BS다 해가지고 기업의 재산 상태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재산 상태를 표시하는데, 자, 양식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산 상태를 이렇게 양쪽으로 둘로 나눠서 기록을 해요. 양쪽으로 둘로 나누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계정식이다, T계정의 양식이다 해서 T자 모양이다 해서 이게 T계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T계정의 양식을 사용합니다. 시험이라든가 교과서상에서 재무상태표가 소개될 때는
T계정의 양식으로 작성된 재무상태표가 소개가 되는데 자 이제 용어들이 나와요. 이 재무상태표의 이 왼쪽 부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이잖아요. 그렇죠? 이 왼쪽을 우리가 차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변. 왼쪽을 차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 오른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변. 자 그래서 우리 회계라는 거는 특히 이제 우리 기초회계원리에서 공부하는 게 복식부기의 원리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복식부기라는 게 결국 뭐냐면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거래의 기록을 양쪽으로 나눠서 기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에 대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우리가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그 거래를 기록하는 방법을 우리는 복식부기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왼쪽을 우리는 차변, 오른쪽을 대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암기를 해야 돼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나눠서 표시를 하는데 자, 차변에 표시하는 거는 자, 결국은 기업의 재산 상태를 우리가 나타내는 건데 자, 차변에는 우리가 이제 뭘 표시를 하느냐면 자, 이렇게 차변에는 그 기업의 자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산. 자산 들어봤죠? 자산. 그렇죠? 네. 그럼 자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산은 그냥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네. 그 기업에 소유하고 있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거. 그 다음에 대변에 표시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부채가 있고 네.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다. 자, 부채라는 거는 이거는 남의 것이야, 남의 거. 갚아야 될 거. 그렇죠? 내 거. 그 자산은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 거고, 내 거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죠.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걸로 얘기하는 거야. 권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채는 남의 거. 이거는 의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의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그 아파트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소유를 한 거죠. 그럼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억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 구입할 때, 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은행으로 대출 받은 거 우리가 차입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의 이제 명칭을 쓰는 거죠. 물론 이제 아파트는 명칭을 쓰진 않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건데, 하여튼 자산으로 이 아파트가 있다. 근데 이거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다. 대출금. 차입금이 5억이다. 그러면 내 거는 10억.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10억. 대신 내가 갚아야 될 빚이 5억. 그러면 자본은 뭐냐? 이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 이게 순수한,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하니까 진짜 내 거다. 그래서 이 자본을 순수한 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자산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순자산. 순자산 표현. 순자산 표현을 저도 자주 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쪽으로 나눠서 기록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자, 뭘 지켜야 되냐면 자, 양쪽으로 나눠서 기록할 때 이 왼쪽 금액의 합계 금액과 오른쪽 금액의 합계 금액이 이게 서로 반드시 일치가 돼야 돼요. 이게 서로 반드시 우리가 일치가 돼야 된다. 자,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회계처를 공부하면서 쭉 우리가 알게 될 건데 일단 우리가 이제 양쪽으로 나누어서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왼쪽에 자산을 표시하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표시하는데 자산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한테 소유권이 있는 내 것. 그죠? 내 소유권이 있는 내 것을 의미하는 거고 부채는 내 갚아야 될 내 의무, 남의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자산에서 부채 뺀 게 결국은 순수한 내 것이다.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이 표시가 되고 재무상태표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표시가 된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시점을 우리가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3년도 12월 31일 현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산, 부채, 자본 이 금액들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2023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화폐 금액으로 표시가 되니까 여기 표시를 할 때는 일정한 이 과목의 명칭과 우리가 이제 자산 계정의 자산 계정 과목, 부채 계정의 부채 계정 과목, 자본의 자본 계정 과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일정한 각각에 대한 계정 과목의 명칭과 자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부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계정 과목의 명칭과 금액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액으로 표시하니까 그 화폐 단위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누구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누구의 자산이냐 같은 거야. 자, 회사다.
주식회사 자, 프라임이다. 주식회사 프라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회사 명칭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화폐 단위를 우리가 표시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재무상태표 기초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 등식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위 식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등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재무상태표 등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등식이니까 자, 차변에는 자산이 표시가 되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표시가 된다. 이걸 우리가 BS 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재무상태표 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양식에 그렇게 이제 나타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게 이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 합계는 반드시 일치가 된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인 자산과 부채, 자본이 이제 어떤 성격이고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재상에서 이제 자산과 관련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자산. 자, 그럼 회계에서는 이제 이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겠죠. 자, 자산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이론적으로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자산에 대한 이론적 정의인데, 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즉 12페이지 그 박스에 있는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보면, 자, 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과거 사건의 결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회계라는 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그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하기 때문에 회계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죠.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을 그 거래를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 원칙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복식부기라는 그 원칙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게 회계원에서 공부하는 주된 내용이 되는 건데 그러한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과거 사건의 결과를 기록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로 기록된 내용 중에서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자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통제되고 있어야 된다.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2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자산의 정의가 있어요. 자, 자산에 대한 정의. 자, 이제 자산에 대한 정의인데, 자, 자산에 대한 정의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자, 그 이론적으로. 자, 첫 번째, 우리가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과거 사건의 결과다 하는 겁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 그렇죠? 회계라는 거는 우리가 미래 사건을 예상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사건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과거 사건의 결과 중에서 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이 통제할. 그럼 여기서의 통제의 의미는 뭐냐면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배타적인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는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내용이 되는 건데 결국은 그 자산을 통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돼야 된다.
그 자산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그 자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거,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 된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자, 요 세 가지가 이게 어느 하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죠. 이게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지만 우리가 자산으로 정의가 된다. 이게 자산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자,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걸 좀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그러면 자산의 이제 특징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자, 물리적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냐 하는 거야. 자, 요거 자산의 이제 특징이에요. 자산의 특징. 자산의 이제 요 특징과 관련해서 자, 첫 번째로 물리적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물리적 형체 또는 뭐 물리적 형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물리적 형태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눈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만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물리적 형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산에는 어떤 자산도 있냐면 무형자산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산에는 무형자산도 있어요. 그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거는 물리적 형태가 존재하는 거죠.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거 유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각종 권리 같은 경우 그렇죠? 뭐 특허권이라든가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산의 정의에 부합이 되는데 물리적 형체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물리적 형태가 존재해야 되냐?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법률적 권리 이렇게 나왔죠. 법적 권리 반드시 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법적 권리가 존재해야 되냐? 일반적으로는 다 법적 권리가 존재하죠. 자산은 일반적으로 다 법적 권리가 있으면 우리가 그 기업의 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법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면 우린 자산으로 기록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회계라는 거는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의 통제의 의미가 반드시 법적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법적 소유권이 존재하면 통제하고 있지만 법적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아도 기업이 그렇죠. 법적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면 우리는 자산으로 우리가 정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형태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고 법적 권리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과거의 거래나 사건. 그렇죠? 과거 사건의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자, 지출의 발생 이렇게 나와 있죠. 4번에 이제 지출의 발생이 나와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자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을 유발하냐?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토지라는 자산을 내가 1억 주고 취득했다. 그 얘기는 1억이라는 현금의 지출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1억이라는 현금의 지출이 수반된다는 거야. 그래서 토지라는 자산이 기록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지출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내가 증여받는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공짜로 주는 경우에. 그러면 내가 공짜로 뭐 증여받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뭐 상속을 받거나 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일정한 재산을 나한테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출이 발생을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4번에 지출의 발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페이지에 지금 이 특징과 관련된 이 내용을 표로서 정리했는데 자, 물리적 형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법률적 권리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과거의 거래나 사건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과거 사건의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발생하는 걸 기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의 발생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의 정의와 특징으로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채가 되는 겁니다.
자, 부채는 이제 자산과 이제 대비되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자산에 반대되는 거죠. 대부분. 자, 첫 번째로 일단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계라는 건 항상 과거 사건의 거래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 과거 사건의 거래에 대한 기록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채는 권리가 아니라 이건 의무예요.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자, 미래에 경제적 효익에 자산은 증가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자, 부채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감소. 그러니까 경제적 유출이 발생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얘도 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지만 부채로서 정의되는 거다. 그래서 부채의 정의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요거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현재 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부채의 특징 중에서 특징이라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아니죠. 반드시 현재 의무에서 반드시 법적 의무가 존재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법적 의무가 있으면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법적 의무가 있으면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데 법적인 의무가 없어도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자, 그런 의무를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의제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제 의무를 법적인 의무가 아닌 도덕적인 의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충당부채 할 때 이제 이걸 자세하게 좀 설명하거든요. 중급회계 시간 때. 그래서 여기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법적 의무를 지녀야 된다? 그렇지는 않다. 들어갑니다.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으면 현재 의무를 지게 되는 거고 법적 의무 말고도 회계는 항상 형식보다는 실질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의제 의무가 존재해도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의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자본은 이걸 우리가 순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자산. 그러니까 순수한 자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산에는 자산을 구성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빚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산 구성을 위해서 그 일부에 이제 빚이 있는데 그러면 나의 순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자, 그래서 자산에서 회계에서 순자 들어가면 항상 빼줘요. 앞에서 이제 뭘 빼주는 겁니다. 부채를 차감한 게 순자산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순자산이 그 기업의 주인은 그 기업의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를 모집할 때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게 바로 주주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주주의 순자산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주주는 항상 마지막에 남은 자산을 가져가는 거라서 우리가 자녀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주 지분을 우리가 자녀 지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그 주주의 자녀 지분이 되는 거다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각각 측정한 결과 동 금액의 차액으로 계산되는 거다. 이게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산과 부채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회계에서는 이 자산과 부채를 우리가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자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자산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을 붙여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계정 과목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 화폐 금액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과 측정을 통해서 여기에 금액으로 이제 화폐 금액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정보라는 거는 각각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그 명칭, 일정한 명칭의 화폐 금액으로 나타나는데 이 화폐 금액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에 의해서. 화폐 가치를 부여할 때 이걸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의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측정의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산 또는 이 부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측정 기준을 선택해서 그 측정 기준으로 우리가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거다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이렇게 측정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이 되지만 자본은 이거는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겁니다. 이건 측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자본은 측정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 자본은 자산과 부채의 측정이 있으면 이거는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 뺀 금액이니까 자산을 측정해가지고 100억. 그 다음에 부채를 측정해서 이걸 50억. 그러면 자본은 정해지게 되는 거야. 얼마가 되는 거야? 50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됐고.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손익계산서는 이제 여기는 경영 성과가 이제 우리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무상태표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재무상태표하고 연계관계를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손익계산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수익과 비용 설명 이전에 일단은 이제 그 기업도 이제 우리가 크게 상기업과 또 우리가 무슨 기업으로 우리가 제조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의 구분과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손익이 발생하고 그 손익이 우리 재산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러한 하나의 흐름을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설명하면서 기업 전체의 경영활동에 대한 흐름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